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교육감을 새로 뽑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있는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언론이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를 넘어 정치적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하루에 100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적과 지방선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장과 의원, 교육감들이 선출된다. 그 민주주의의 뿌리에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또 한 번 대한민국이 도전받는 시기가 다가온다. 반복된 선거보도 편향 사례,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부정적 사례를 줄곧 겪어왔다. 특히 MBC 등 일부 방송이 최근 선거 때마다 보여온 불공정 보도들이다. 예를 들어보자. 2024년 총선은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 여파로 민주당의 열세 속에 시작됐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3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하자 언론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MBC는 3월 31일까지 메인뉴스에서만 61번이나 관련 리포트를 방송해 피의자 도피 프레임으로 총선 국면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 민주당 쪽에도 악재들이 생겼다. 양문석 후보가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산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김준혁 후보는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MBC 등 상당수 언론사들은 이처럼 민주당에 불리한 사안의 보도를 회피하거나 축소했다. 정당에 따라 선거 유세장 인파를 많고 적게 보이게 하는 후진국형 보도도 자행했다. 예를 들어 MBC 뉴스데스크는 국민의힘 선거운동 리포트를 단 한 번에 부감샷 없이 근접 촬영 화면들로 편집한 반면 민주당 선거운동 소식에는 옥상에서 촬영한 부감샷을 써 유세 인파가 최대한 화면에 담기도록 했다. 2025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공원연 등 6개 우파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펴낸 21대 대선 백서 내용이다. MBC, JTBC 등은 민주당 대선 기사에서는 각종 정책과 공약들을 설명하고 국민의힘 대선 기사에는 갈등과 싸움 경쟁구도 설명에 그쳤다. 또한 MBC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은 단독 리포트로 내보내고 김문수 후보는 다른 후보와 묶어 기타 후보처럼 방송했다. JTBC도 이 방식을 따라갔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죄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MBC는 이를 맹비난했다. JTBC 뉴스룸도 그날 민주당 의원의 판결 비판을 4분 30초 동안 인터뷰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박 인터뷰는 일절 방송하지 않았다. MBC는 여론조사 보도도 공정하지 못했다. 5월 16일 MBC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 정치연한 질문들 대부분이 국민의힘에 불리한 내용이었고 민주당에 관한 단 한 개의 질문은 홍보에 가까웠다. 또한 MBC는 대선 기간 동안 메인뉴스의 대선 참견 시점이라는 가십성 코너를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에 불리한 아이템이 40건 나갈 때 민주당에 불리한 아이템은 단 4건 방송됐다. 이 정도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선택을 돕는 게 아니라 언론사가 정치 세력이 돼 직접 선거 전에 뛰어든 것이나 다름없다. 조셉 퓰리처는 공정하지 못한 언론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 사실 민노총 언론노조도 처음 생길 때는 공정보도를 내세웠다. 언론노조 강령에 우리는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투쟁에 나선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언론노조가 장악한 언론사들이 나서서 불공정보도를 하고 있다. 일부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민주당의 나팔수 소리를 들어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수년 전 이렇게 말했었다. MBC 언론노조가 파업할 때 내부에서 토론한 내용을 보면 이제 불편부당 중립 취하지 않겠다. 진실과 정의 객관보도의 늪에 빠져 헤매지 말고 진짜 정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봤어요. 저는 그걸 지키기를 기대하는 거죠. 대한민국 언론의 병폐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때도 불공정 보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퓰리처가 말한 민주주의의 적들이 위선의 가면을 쓰고 민주주의를 물어뜯을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언론을 정치선전 수단으로 만드는 자들의 비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언론의 공정성 회복이 시대의 사명이다.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 나라는 권력이 편해지는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국민이 강해지는 나라로 갈 것인가? 지방선거는 그 답을 쓰는 시간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만이 연성 독재를 막고 특권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향은 결국 국민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는 군복의 대검이 꽂은 총이었다면 지금은 양복의 영장이지. 과거에는 당사자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영장과 공권력을 가지고 요 사람의 주변을 파고 그 주변 사람의 주변을 파고 지금 합법을 가장하고 있죠. 독재 같지 않은 독재를 하는 거죠. 쿠데타 같지 않은 친위 쿠데타. 연성 친위 쿠데타.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해서 상대를 제거하는 거죠. 민주주의를 컵라면 취급하는 태도다. 총 없는 독재, 권력자가 속도를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야당의 반대를 방해물로 규정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이것이 연성 독재다. 총칼 대신 법과 숫자를 들고 협치 대신 다수결로 밀어붙인다. 겉은 합법, 속은 독재이다. 정장 입은 독재라고 보면 된다. 즉 투표로 뽑힌 지도자가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서서히 훼손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목격하는 실체다. 민주주의 피로 마케팅, 토론은 피곤하다. 절차는 번거롭다. 일단 빨리 해야 한다. 이 말들은 민주주의의 피로를 자극하는 주문이다. 국민이 토론보다 성과를, 자유보다 편의를 선택하게 만들면 권력은 자연스럽게 한 손에 모인다. 설득 대신 지침, 합의 대신 지시,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이고 종국엔 서서히 독재로 변한다. 법도 눈치를 본다. 연성 독재의 무서운 점은 모든 것이 법에 외피를 쓰고 진행된다는 데 있다. 사법은 인사와 예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스스로 입을 다문다. 국민은 불법은 아니냐며 안심한다. 그러나 자유는 그렇게 조금씩 달아간다. 쇠창살이 아니라 솜사탕으로 만든 감옥이다. 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민주주의는 느리다. 그러나 그 느림은 안전벨트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빠른 것은 진보가 아니라 사고다. 진짜 문제는 법안 숫자가 아니라 권력을 대하는 태도다. 협치를 귀찮아하고 비판을 방해로 여기며 절차를 장애물로 보는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 군부 독재는 총으로 보였지만 연성 독재는 법으로 숨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일은 잘한다라는 말에 안심하는 순간 자유는 성과표 뒤로 밀려난다. 소수 야당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국민이 방향을 봐야 한다. 속도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를. 민주주의는 효율이 아니라 원칙으로 굴러간다. 원칙을 포기한 효율은 결국 통치이고 통치는 곧 복종을 요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원칙과 정의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빠르게 가도 목적지는 하나다. 권력의 독점, 이름만 다른 독재다. 내로남불의 또 다른 극치는 이재명의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이다. 이재명이 일부 교회에서 나온 극단적 발언을 사례로 들며 기독교 전반을 문제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력적 표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종교를 막론하고 규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원칙이다. 문제는 그 원칙이 과연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가이다. 기독교 일부에서 대통령을 죽여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이 나왔다는 이유로 종교 전체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순간 국가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길로 접어든다. 특히 국회는 국회 왕국이라 불릴 만큼 스스로 특권을 확장해왔다. 2026년 현재 국회의원의 혜택은 무려 184개가 넘는다. 연간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의 세비, 월 1,300만에서 1,400만 원 수준과 일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 명목으로 월 1,300만, 1,4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이것만 연간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교통, 편의시설을 무료로 누리는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라는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받는다. 초창기 1명에서 3명이었던 보좌진은 9명으로 늘었고 의원실 면적 또한 끊임없이 확장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조, 교육, 환경, 언론, 건설 등 사회 구석구석에 정치권력과 결탁한 카르텔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병폐는 승자독식 구조를 공고히 하며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병든 사회를 만들고 있다. 특권 폐지는 정치개혁 없이 불가능하다. 먼저 국가 전체보다 지역구와 차기 당선에만 매몰된 구조를 깨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해야 한다. 둘째, 의원들이 자신의 연봉과 특권을 스스로 결정하는 셀프 특권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가칭 국회의원 대우에 관한 사회적 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인 합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독일의 하르츠위원회나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모델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셋째, 국민이 직접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퇴출해야 한다. 특권은 소금 없는 바다와 같다. 소금이 없으면 바다가 썩듯 견제 없는 특권은 국가를 부패하게 만든다. 전 국민이 깨어있는 감시기구가 되어 특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문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과 기준입니다. 같은 사건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절차를 귀찮아하며 비판을 방해물로 여기는 순간 민주주의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비워집니다.